블랙박스는 역시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랙박스라면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제공 KUMC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담당의 이승주 기자입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추가로 참여시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확대 구상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복수의 미 외교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2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료는 최근 미국 정부의 북한이나 중국을 대하는 한국의 자세가 G7과는 매우 다르다는데 우려를 표한다며 현재의 G7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문재인 정권이 남북 화해를 이유로 친중국 성향을 보인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도 같은 날 NHK에 출연해 공식 회원국이 아닌 아우니치로서 어느 나라를 초청하느냐는 의장국이 결정하지만 G7의 틀 자체는 유지해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G7 회원국들의 컨센서스로 보인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G7은 국제통화기금 IMF의 지정한 7대 경제 선진국으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 내각이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열어 평양 주민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과 생활용수, 채소를 제공하기 위한 중대 결정을 채택했다고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내각이 제시한 특별 대책은 미완성 주택의 연내 완성 및 노후 주택 보수, 깨끗한 생활용수 보장, 채소 증산 등입니다. 지난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집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평양 주민의 생활 보장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인민 경제를 책임지는 내각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평양 시민들의 주거 문제부터 먹거리까지 생활 여건을 세심히 살피는 것은 경제난 심화로 민심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아사히 신문은 28일 북중 국경 봉쇄에도 중국의 대규모 민간 자본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달러가 고갈된 북한이 제재를 우회해 외화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됩니다. 신문은 북한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은 평양 등 도시의 상업용 건물 건설 등에 돈을 내고 영업 개시 후 얻은 이익에서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10여 개 정도의 북한 어류 양식 시설 건설에 한 건당 수천만 달러의 자본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으로 외화를 직접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은 배를 이용해 북한에 현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반년이 채 안 돼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사망자는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8일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07만 463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하루 만에 17만 6083명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4546명 증가한 50만 6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 WHO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원인 미상의 폐렴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올라오며 처음 알려졌으며 이후 6개월이 채 안 돼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는 경제 봉쇄 조치를 강화하면 잠잠해졌다가 봉쇄를 완화하면 다시 증가했다는 점에서 추후 감염자가 얼마나 더 늘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중 하나인 렘데시비르의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WSJ과 CNBC 방송에 따르면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메디케어와 같은 공공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렘데시비르 1회 복용량의 $380를, 민간보험 가입자에게는 $520를 각각 책정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첫날 2회분, 그 다음 날부터 하루 1회분을 투여하고 가장 짧은 경우 치료에 5일이 걸린다는 가정에 따라 민간보험 가입자는 $3120, 공공보험 가입자는 $2340를 약값으로 내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에 10일이 걸린다면 약값만 일반 보험 가입자는 $5720가 들며 메디케어 가입자는 $4290가 소요됩니다. 이날 공개된 렘데시비르 가격에 대해 데니얼 오데이 길리어드 최고 경영자는
이 치료제에는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책정되었다면서 이것은 민간보험 가입자나 공공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길리어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몇몇 제네릭 제약회사들은 1,000달러 미만의 복제약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월드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수 성향의 청년단체가 대학 캠퍼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이 건조물 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반발해 전국의 대학 캠퍼스에 다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신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대협는 28일 오후부터 전국 420여 개 대학교에 약 5,000장의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대 후반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1993년 해체된 대학운동권 단체 전대협을 풍자하는 취지로 단체명을 정한 신 전대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 활동을 해온 보수 성향 청년 단체입니다. 이들은 현 정권의 대민주를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탄압한다. 인권을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독재 타도를 말하던 자들이 삼권을 모두 장악하고 독재 권력을 행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전대협은 이번 판결이 사법당국을 넘어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하루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된 단속, 통제, 규제가 점점 우리의 목을 조여온다며 이 독재에 최종적으로 중국식 21세기 디지털 전체주의를 모델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자보에 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출연했던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해 문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당시 방송의 진행자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난도 참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문 대통령은 참아야죠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전대협은 이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방법은 시민들이 직접 저항하는 것뿐이라며 국민 여러분,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불쏘시개가 되겠다. 뒤를 부탁드린다는 문구로 대자보를 마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미시시피주가 주깃발에서 노예제도의 잔재이자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남부연합기 문양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8일 뉴욕타임스, CNN 등 이 언론에 따르면 미시시피주 하원과 상원은 주 깃발에서 남부연합기 문양을 제거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여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찬성 91 반대 23, 상원은 찬성 37 반대 14였습니다.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도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부연합기는 붉은 바탕에 파란 줄이 X 모양으로 쳐있고 파란 줄 안에 하얀 별들이 박혀있는 문양입니다. 이는 미 남북전쟁 당시 노예 소유를 인정한 남부연합 정부의 공식 깃발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 깃발은 인종차별주의, 백인 우월주의를 나타내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리브스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미시시피는 대선이 열리는 11월 3일 새 깃발 문양을 정하기 위한 투표를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 한국 정가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회고록 본문의 색인의 문재인과 북한 항목 중 김정은, 트럼프 하노이 회담 소분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현주소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다수의 기술이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이는 회고록 332페이지와 338페이지에 걸쳐 집중적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하노이 회담 결렬에 뚜렷한 우려를 여전히 가진 채 문 대통령이 4월 11일 워싱턴에 왔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은 하노이 회담 이후 남한이 북한과 실질적인 접촉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핵 문제와 남북 문제 모두에 관한 평양의 냉담한 태도에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면서도 이 우려는 햇볕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전력 투구해왔지만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 나쁜 뉴스였기 때문이라고 기술했습니다. 운전자가 탑승객으로부터 전혀 응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도 간파한 것으로 나옵니다. 회고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연결고리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이래 북한과 실질적인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시인했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회고록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판문점에 함께 가겠다고 세 차례 요청했으나 세 차례 거절당한 건
남북 정상 간 한라인의 북측 수화기는 김정은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 등의 대목도 화제가 됐지만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는 북측과 전혀 실질적인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러한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책임 추궁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미 한국 대사가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6.25 한국 전쟁 기념관에서 70주년을 기념하는 헌화식에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및 미국 관리와 참전국 용사들이 참석하여 호국 영령에게 하는 거수경례로 예를 표하는 순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해서 참석한 모든 참전국 용사들이 예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이수혁 주미 대사는 예를 표하지 않아 참석한 사람들에게 빈축을 샀던 것은 물론이고 외교관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무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교포들은 내 조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고인들을 위한 자리인 만큼 누구보다 더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고 교포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미 대사인 이수혁 대사는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사 지명을 받았으나 그 후 2달이 넘도록 아그레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이 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편견된 시각을 언론에 발표한 문제들을 미 언론들이 상세하게 보도하자 미국 정부가 제고하지 않았나는 추측 기사도 한때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불협화음이 겹치면서 한미 관계 균열 때문에 아그레망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으나 2달이 지난 10월 9일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아그레망이 접수되어 현재 주미 대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공수처를 지지하는 국민들께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출범 예정일인 7월 15일에 미래통합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찬성해주지 않으면 결코 출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에 통합당이 2명을 가져가는데 이 두 분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가 2명씩 추천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들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박 의원은 공수처장의 인사청문도 통합당이 3개월 동안 무조건 잡아둘 수 있다며 7월부터 시작해 10월까지는 공수처장 취임이 택도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바로 그런 제도가 공수처 제도인데 권력의 하수인이라느니 제왕적 대통령에게 힘을 주는 제도로 오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절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고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의 인사청문도 통합당이 3개월 동안 무조건 잡아둘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해 10월까지는 공수처장 취임도 택도 없는 것이라며 절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고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공수처 출범 문제를 최대의 화약고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어렵게 통과된 공수처법에 대해 유상범 통합당 의원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통합당은 전혀 공수처를 할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화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초대 공수처 구성을 7월 15일까지 맞춰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 핵심 사안이라며 국회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에 정한 대로 출범시키고 검찰이 자기 성찰과 개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KBS 교향악단은 트럼펫 등의 연주를 전주에 삽입한 편곡된 애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정부가 6.25 전쟁 70주년 추념식에서 편곡해 연주한 애국가 도입부가 북한 애국가 일부 버전의 전주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국가보훈처와 편곡을 맡은 KBS 교향악단은 교향악 등에서 자주 반복되어온 음영이라며 북한 애국가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6.25 전쟁에서 산화한 국군 147명의 유해를 직접 맞이하고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기념식에서 북한 국가와 유사한 전주를 사용하는 것은
사전에 걸러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추념식 진행자는 애국가 재창 순서를 알린 후 오늘 애국가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관악기와 오르간으로 새롭게 연주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날 연주된 애국가 전주 부분이 북한 관영방송인 조선중앙TV 등에서 방송하는 북한 애국가에 삽입되는 전주 음정과 거의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월곡 시인 박세영이 가사를 쓰고 광산 노동자 출신 김원균이 곡을 쓴 북한 애국가는 공식 각보에는 없지만 조선중앙TV는 트럼펫 전주를 삽입한 편곡된 애국가를 주로 방송하고 있으며 유튜브 등에는 이 곡이 북한의 공식 애국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편곡된 6.25 70주년 추념식에서 문제가 된 KBS 교향악단이 연주한 새로 편곡한 애국가 도입 부분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애국가의 첫 소절 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북한 애국가를 똑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 오늘 저녁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이승주. 이주비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